안녕하세요. 건강체크 이맘때 신지원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요즘 몸이 피곤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이 만성 피로를 느끼며 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피로. 쌓아두면 큰 병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성 피로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오늘의 이맘때 주치 김순열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맘때 주치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피로는 쌓아두면 큰 병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만성 피로가 무서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맘때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인체는 이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데요.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항온 동물이라고 하죠. 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혹은 환절기처럼 아주 추웠다 더웠다 하는 기온 차가 많을 때 에너지 소모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체온 조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맘때가 되면 더욱더 힘든 계절을 보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네, 피로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 자체가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동물이고요. 또 사람은 에너지가 항상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건강한 사람들은 휴식이나 영양 보충을 통해서 이러한 피로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평소에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지속적인 피로에서 탈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피로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지속성 피로라고 하고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만성 피로는요, 피로감 외에도 또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피로감을 가지고 있죠. 지속적인 피로감과 더불어서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야기하는데요. 네. 이 관절과 통증 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면 호흡의 곤란이라든지 심장 박동의 이상이라든지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수족 냉증 혹은 열이 상부로 올라오는 안면 홍조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네. 불면증이라든지 감각의 이상이라든지 발한의 이상, 땀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네. 더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 피로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질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다는 것은 생명의 활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체는 에너지가 원활하게 생성되고 돌아갈 때만 정상적인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네. 에너지가 아주 풍부할 때 각각의 세포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에너지가 풍부하지 못하면 이 세포나 이 기관들은 그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요. 인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뭔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점점 쌓인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피로가 쌓이고 인체의 활력이 떨어지면 내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에서 질병의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주로 폐가 약한 사람들은 이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위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간이 약한 사람들은 간염이나 지방간 같은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만성 피로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만성 피로를 부르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만성 피로를 부르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요. 특히 이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데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네. 사람은 각성과 휴식,
걸 주기로 하는 이 인생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 낮 동안 고장난 세포나 조직을 손상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네. 이러한 휴식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만성 피로의 질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휴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피로도 쌓이게 된 것이거든요. 정신적인 피로가 오히려 육체적인 것보다 오히려 이 인체의 손상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보고도 있고요. 네. 또 이 피로라는 것은 그때그때 풀어줘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로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것을 의학 용어로 빚이라고 합니다. 빚이 쌓이면 만성 피로의 질병으로 빠져드는 거죠. 네. 이 피로가 쌓이게 하는 요인 중에 또 음식의 요인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음주 습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알코올은 간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해독력을 떨어뜨리고 또 근육에 젖산이라는 독소 물질을 쌓이게 함으로써 근육통을 일으키고 특히 신경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음주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또 흡연도 좋지 않죠. 흡연은 이 폐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을 저해하고 또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의 유입으로 인해서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든지 혈관의 손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요즘은 지나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사회생활이 복잡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카페인을 섭취함으로써 이 세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카페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상승은 이 미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체 활력은 더 떨어지는 만성 피로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요인이 되니까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스트레스, 그리고 음주, 흡연, 그리고 이 카페인이 만성 피로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 만성 피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만성 피로의 원인을 주로 기혈의 순환 장애로 봅니다. 네. 기라는 것은 에너지 대사를 말하는데요. 에너지가 풍부하게 순환이 잘 되고 생성이 되어야만 만성 피로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의 공급과 노폐물의 제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기의 공급도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만성 피로에서 탈출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 피로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처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처방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첫째는 의혈의 제거입니다. 네. 혈액 내에 노폐물이 많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를 않고 또 기의 생성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기하는 약물들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기하는 약물은 대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들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위장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는데요. 위장, 소장, 대장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재료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영양분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만성 피로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또 피로 푸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 음식을 먹으니까 좀 기분도 좋아지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당 대사입니다. 네. 당분이나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그 포도당이 에너지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뭔가 위급 상황일 때는 빨리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에너지화 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흰 쌀밥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하는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은 당을 섭취하다 보면 사실 신경은 당을 좋아하거든요. 신경세포는 포도당만 소모하기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당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나 다른 질병들에 이완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뭐 과일, 야채나 해독 주스 같은 해독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병행해서 섭취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 단 음식들이 도움은 되기는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피곤할 때 우리가 자주 찾는 음료들이 있죠. 바카땡, 비타땡처럼 이 피로회복제들을 참 자주 찾게 되는데요. 이런 음료들은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피로회복제라고 하는 음료들의 주작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음료들이죠. 네. 바카땡이나 콜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카페인 음료인데요. 카페인은 세포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없이 세포가 흥분이 되기 때문에 과전류가 흘러서 금방 힘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미래의 에너지를 당겨 쓰는 겁니다. 네. 당겨 쓰면 쓸수록 세포는 빨리 노화가 오고 지쳐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만성 피로가 더 가중될 수가 있어서 아주 급할 때 외에는 상복하시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분의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건강 음료들이나 이 피로 회복제들이 굉장히 달죠. 네. 설탕 이외에 여러 가지 당분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신경은 이완되기 때문에 금방 좋아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먹는 음식이 비타민 음료죠. 네. 대표적으로 비타민 C나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는 해독작용을 해주고요. 비타민 D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에너지를 생성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로회복제가 도움이 되긴 하나 그거보다는 야채나 과일로 이 비타민을 섭취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식초, 또 우리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식초에는 아주 많은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해독 작용도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유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세포 내에서 혹시 크랩스 회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산소와 네.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회로인데요. 그 회로에 효소제로 사용되는 이 성분들이 유기산입니다. 그런 유기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네.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고요. 비슷한 효과를 내는 음식이 매실이 있습니다. 매실차도 유기산이 아주 풍부하고 네. 그다음에 해독 작용도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곤할 때는 매실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외에도 피곤할 때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에너지 생성이 필요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대체적으로 기를 보하는 보기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생강, 대추, 인삼 같은 종류를 달여서 드시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날에는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 시원하게 드셔도 효과가 있고요. 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맹문동이나 오미자를 첨가하시면 이 한방 처방에서 생맥산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철에 가장 좋은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결명자차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원장님, 연령대별로 이 피로 회복의 속도 또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사람의 인생은 열에서 한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이제 뜨거운 불덩어리, 한방에서는 순양지체라고 하고요. 그런 불덩어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차가운 기운을 가지는 이제 상태가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 세포 분열이 왕성하죠. 태어날 때 한 2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이제 커서 이제 60조 개의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에는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네.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것은 오래된 세포가 빨리 떨어져 나가고 새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이 피로도 빨리 오지만 체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네. 회복력은 그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 달 똑같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네. 그 회복력이 느려지죠. 한 3일 일을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왜냐하면 세포 재생이 잘 되질 않기 때문이고 각각의 세포도 이 생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바쁘죠.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죠. 아이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은 병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유치원에 가면 뛰지 마시오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노인정에 가면 뛰지 마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피로도 어릴 때는 아무리 쌓이더라도 빨리 회복이 되고 나이가 들면 조그만한 피로도 빨리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력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픈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 세포 또한 같이 늙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질병의 양상도 똑같습니다. 급성 질병은 빨리 진행이 되죠. 네. 그러고는 또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만성 질병은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회복도 잘 안 되죠. 암을 예를 들면 소아암들은 진행이 빨라서 네네. 사망률도 사실 높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노인성 암 질환들이나 퇴행성 질환들은 사실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나이가 60, 70이 넘어서 오는 질환들은 사실은 그냥 두면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회복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슬픕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육체적인 피로와 이 정신적인 피로 또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가 인체에 주는 결과적인 손상은 거의 비슷한데요.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대사적인 생리적인 과정은 좀 다릅니다. 네. 대개 육체적인 피로는 근육이나 관절, 혈관의 손상을 통해서 오고요. 정신적인 피로는 대개 혈액 내 호르몬이나 신경의 전도 때문에 오기 때문에 과정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몸의 어떤 기능적인 손상이라든지 기질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율신경실조증이나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더 주목하는 것이 이 정신적인 것들이거든요. 이 정신적으로 피로가 오게 되면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첫 번째로 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슬픈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감기에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네. 예, 또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저항력이 더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무형의 자극이지만 내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어떤 피로는 실제로 신경 손상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뇌신경의 세포가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육체적인 피로는 혈액순환만 잘 되면 네네. 하루 이틀 쉬면 낫지만 정신적인 피로는 이 신경의 손상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운동과 또 생활 습관만으로도 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름철 만성 피로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람은 60쪽이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진 동물입니다. 이 각각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기관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추출한 포도당, 또 숨을 쉬어서 들어온 산소를 결합한 다음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 배터리를 생성합니다. 이 에너지 배터리가 많이 생성될수록 에너지의 활력이 높아지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들은 2,000개가 넘을 것이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뭐 한 1,000여 개 정도. 그런데 만성 피로에 빠져 있는 분들은 500개 이하가 될 것입니다. 현저히 떨어지네요. 네. 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몸이 피곤할수록 운동은 더 필요한 생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순간에 피로를 떨쳐버리겠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차츰차츰 피로를 좀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약 대신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메디푸드 코너입니다. 오늘은 만성 피로에 좋은 음식들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음식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견과류 샐러드네요. 네, 견과류와 신선한 채소는 우리 몸에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음식들이지요. 네. 이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길러주고 혈액을 청소해 주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암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치매를 예방해 주는데도 좋은 음식이 되고요. 대신 열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복용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요. 이 잘못 보관하면 냄새가 나서 버리기 십상인데요. 이 견과류도 이 보관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견과류의 주 성분은 이 기름입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산패를 하게 되고요. 네. 견과류는 어쨌든 신선한 제품들이 좋습니다. 오래되면 어쨌든 산패를 해서 조금씩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맛과 향이 없어지고 뭐 곰팡이가 심지어 피기도 하니까 조금씩 분리를 해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요즘은 견과류를 1회 복용하는 분량만큼 담아서 나오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서 보관하지 말고 조금씩 사서 그때그때 먹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선하게 그 기름 보관할 수 냄새도 안 나고 네.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음식은요. 바로 이게 뭐죠? 파프리카 달걀찜이네요. 네, 파프리카는 색이 좋네요. 네. 파프리카는 주요 성분이 비타민 C입니다. 네. 비타민 C 함량이 아주 높아서 딸기나 시금치보다 4배, 5배씩 높고요. 이 초록색 파프리카는 지금 없는데 초록색보다는 빨간색, 노란색이 비타민 함량이 더 높습니다. 아, 네. 이 각각의 색깔들이 전부 항산화 효과를 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길러주거나 혈액을 청소해 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파프리카 참 버릴 게 없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파프리카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요. 기름에 볶아서 먹어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프리카의 이제 주요 성분들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볶았을 때 더 흡수율이나 효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볶아서 먹는 것이 아무래도 건강에는 더 이롭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네. 조리를 할 때 사과나 사과나 구연산을 함께 조리를 하시면 비타민 C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기억했다가 사과와 함께 꼭 요리를 해 먹어야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요, 궁금한데요. 세 번째 음식은, 여름에 딱인 음식이 나왔네요. 바로 네. 검은 콩국수입니다. 네, 검은 콩은 이 여름을 나는데 아주 중요하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 수분 손실이라든지 이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검은 콩에는 비타민 B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늘 얘기하듯이 에너지 대사에 관계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요. 또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뿐만 아니라 이 비타민 E도 풍부하기 때문에 네. 여성들의 이 피부나 탈모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 콩의 주요한 성분으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피부 미용,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들한테 참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좋은 걸까요? 이소폴라본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중년층의 골다공증이라든지 탈모라든지 피부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네, 피부 노화에도 좋고 또 탈모 방지에도 좋다고 하니까 참 여성분들은 좀 장복하시는 네, 것도 좋겠네요. 네. 자, 올 여름에는요, 견과류, 파프리카, 검은 콩 많이 챙겨 드시고요. 이 만성 피로에서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꽃향기 가득한 시간이죠. 향긋한 꽃차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계절 따라 즐기는 꽃차 여행. 오늘도 좋은 꽃차의 재료를 찾아 나섰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마치 수줍은 소녀를 연상시키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국화과 하늘살이 풀로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7월부터 피기 시작하는데요. 꽃잎은 화전이나 샐러드로 즐길 수 있고 꽃차를 만들면 두고두고 향긋한 코스모스의 향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상태의 코스모스를 채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우선 여기 두 가지 꽃이 있어요. 꽃을 보면 새로 금방 태어난 꽃을 라기보다는 꽃 몽우리가 진 꽃이 좋아요. 지금 비교해 보면 이 꽃하고 이 꽃은 조금 덜 핀 것이고요. 요거는 활짝 핀 꽃이에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활짝 핀 꽃을 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꽃을 비교를 해 보면 요거는 씨방이 앉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갓 피어나서 꽃이 피기 직전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꽃을 채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갓 피어난 꽃은 향기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꽃차를 만들었을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벌도 좋은 꽃을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꽃을 딸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밑으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보관을 할 때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엎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담으셔서 집에 가셔서 덕금을 하시면 돼요. 꽃이 이렇게 해서 담으시면 꽃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꽃을 채취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거꾸로 보관하시고 또 다시 더 많은 양을 채취하시겠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네킨이나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포개서 또 위에 이런 방법으로 채취하시면 되겠어요.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채취해야 좋은 코스모스 꽃차를 만들 수 있는데요. 코스모스는 진한 향과 빛깔이 매력적인 꽃차입니다. 특히 카페인 걱정이 없고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해 여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꽃차랍니다. 입이 닿기 전에 눈으로 먼저 마시는 코스모스 꽃차. 그럼 지금부터 방금 따온 코스모스로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코스모스는 꽃잎을 자르지 않고 통꽃으로 사용하는데요. 줄기를 잘라 손질한 코스모스를 팬에 올리고 초벌덕금을 해줍니다. 이 코스모스 꽃은 그 꽃잎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꽃을 올려놔서 자기가 나온 수분으로 자기가 익어졌는 꽃들은 이렇게 꽃이 쫀쫀해지고 이렇게 익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초벌덕금은 낮은 온도에서 꽃잎이 살짝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해주는데요. 한 곳에 너무 오래 두게 되면 꽃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잘 뒤집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덕금꽃차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자기를 익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과 맛과 색을 살려주죠. 그래서 차우림을 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는 꽃이 쫀쫀하지만 차우림을 했을 때는 자기 모양의 색깔과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덕금꽃차가 수제꽃차라고 하죠. 초벌덕금이 끝나면 팬에서 꺼내 꽃을 완전히 식혀주는데요. 꽃이 완전히 식으면 다시 팬에 올려 2, 3회 정도 재벌덕금을 해줍니다. 꽃차는 식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팬도 식히고 꽃도 식혀서 다 같이 처음과 같은 온도로 다시 시작해서 식힘을 한 번 더 식혀줄 거예요. 코스모스는 꽃술이 두껍기 때문에 재벌덕금을 여러 번 해줘야 하는데요. 덮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향을 다시 한번 입혀주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를 초벌덕금, 재벌덕금 완전히 식혀서 이제 고운 덕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벌덕금까지 끝낸 꽃은 이미 크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꽃잎이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들면
고온에서 2번 정도 빠르게 덮어줍니다. 고온 덮음을 할 때는 꽃잎이 부서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화상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온 덮음이 끝난 꽃은 잘 펼쳐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리고 꽃의 열기가 완전히 식으면 잠재우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팬도 씻고 고온 덮음을 다 했어요. 팬도 씻고 얘를 이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잠재우기 하면 끝나겠습니다. 잠재우기는 최고의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씨방 부분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잠재우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씨방 부분에 수분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꽃에 그냥 그 병에다 그냥 담아 놓으면 요거 하나 때문에 꽃 전체가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요. 잠재우기 과정을 통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수분까지 확실하게 제거한 다음 완전히 식힌 꽃은 밀폐가 가능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합니다. 예쁘죠? 스모스 꽃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개 꽃을 넣고 꽃차를 서너 송이 정도 넣고 100도씨의 찬물을 부어 첫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2, 3분 정도 우려주세요. 꽃이 밑에 다 피어 있죠. 더 큰 꽃의 특징은 차우림을 했을 때 본래의 꽃 모양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덕금 꽃차는 찬물에 곱게 피어오르는 꽃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향과 맛까지 꽃차를 제대로 즐기려면 10분 이상 끓인 물을 식히지 말고 부어 잠깐 우려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방 우려낸 코스모스 꽃차의 빛깔이 정말 고운데요. 코스모스 꽃차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꽃차 하면 각자 추억이 따로 있겠지만 코스모스 꽃차는 꽃차보다 코스모스 꽃은 각자의 그 나름대로의 추억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 추억 한번 생각해 보면서 코스모스 꽃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코스모스 꽃차는 연하게 즐기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쓴맛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코스모스 꽃차 한 잔. 가을을 맛으로 느껴보세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코스모스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이 코스모스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코스모스 좋아합니다. 코스모스의 꽃말은 소녀의 진심, 순정이라고 하는데요. 코스모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옛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죠. 코스모스는 우리말로 살살이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코스모스를 우주에 비유하죠. 네. 그래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는 이 향이 진하기 때문에 꽃차로 만들어 마셔도 향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스모스 꽃차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코스모스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의 함량이 아주 높고요. 또 국화과 꽃 중에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량이 높아서 이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꽃 중에서는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40, 50대 주부들의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도 좀 말씀을 해드려야겠어요. 요즘 무릎이 아프시다고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코스모스 꽃차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한방에서도 분명히 약재로 쓰였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모스는 한약 제명으로 추영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의 여왕꽃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청열하고 소염하는 역할이 되는데요. 맛이 쓰고 이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상부로 열이 오르거나 눈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종기가 잘 생기는 데도 쓰이고요. 또 부종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부종까지 효과가 있군요. 자,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인 코스모스는요, 7월부터 피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코스모스 꽃차 한 잔으로 시원한 가을을 미리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건강체크 이맘때 오늘 김순열 원장님과 함께 만성피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만성 피로를 야기하는 요인은 육체적 요인이 큰데요. 실제로 정신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신경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인간의 뇌는 모든 뇌는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경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뇌는 인체의 몸무게의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에너지 소모는 거의 20% 정도나 되고요. 그래서 정신적 과로가 만성 피로를 야기하는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네네.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정신적 피로와 만성 피로에서 탈출하는 어떤 이 계기가 되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실제 피로를 잘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오늘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하고 가장 잠을 적게 자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 생활을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만성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인데요. 만성 피로의 증상들은 우리 몸이 피곤하니 좀 쉬라는 신호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크 이맘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